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952명의 대표들은 100% 찬성으로 시진핑을 중국 국가주석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1949년 중공의 건국 이후 국가주석을 3번 연임하는 것은 시진핑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임 미답의 길을 걷게 된 그에게 놓여져 있는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 고령화, 미중 갈등, 군사 대국화에 따른 반작용 등의 문제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최근 중국은 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쯤만 해도 7에서 9% 사이에 고공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5%의 목표마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중국의 인당 평균 소득은 아직도 12,00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을 추월하려면 최소한 인당 소득 2만 달러 정도까지는 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벌써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바로 실업 문제와 직결됩니다.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 도시의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유지하고 도시의 신규 취업자 약 1,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9% 이상이었던 2011년, 12년 대학 졸업생의 수는 600에서 700만 명 정도였고 경제 성장률이 6% 후반이었던 2017년에서 2018년의 경우 졸업생은 80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취업이 쉽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대학생 졸업자 수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었고 올해는 1,153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년간은 1,200만 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몇 %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 청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1%당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편하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명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는 성장률 1%당 많아봐야 100만 개 정도입니다. 그럼 1200만 명의 졸업생 중에서 700만 명은 원하는 자리를 못 찾거나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는 중공이 개혁 개방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베트남 같은 일부의 젊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부가 증가하고 의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 수명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과연 사회가 세대별 인구의 적당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빈곤, 연금 등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선진국인 한국에게도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과연 아직 중진국에도 들어서지 못한 중국에 이런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중국 역시 이미 출생 사망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오랜 기간 한 명밖에 낳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비싼 물가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반도체 등의 핵심 부품의 연구, 개발, 생산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칩4 등의 연합을 만들어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ASML은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노광기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소재는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압도적이기에 중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10년, 20년 정도로는 절대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14나노 수준이며 7나노의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나노의 생산 공정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현재 고성능 스마트폰의 AP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인구 문제, 첨단 산업의 육성, 외교 갈등 등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또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바로 국방비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7.2%나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입니다. 2021년
기준 미국과 중국의 국방 예산은 이미 전 세계 국방 예산의 52%를 차지했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이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는데 디지털 정보 운용 관리를 총괄할 국가 데이터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 개발, 이용을 총괄하기에 중국 빅테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소비자 정보도 이제는 국가 데이터국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철저한 데이터 통제와 안면 인식 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중국은 진정한 빅브라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복지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오쩌둥은 중공의 건국 이후부터만 봐도 1949년부터 1976년 죽을 때까지 무려 27년을 독재했으며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통해 적어도 중국의 전체적인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시중신 부총리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마오쩌둥에 의해 1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추방되어 토굴에서 7년을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중신을 다시 복권시킨 것은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덩샤오핑이었습니다. 그 역시 문화대혁명 시절 반마오쩌둥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트랙터 공장으로 쫓겨나 4년이나 노동자로 지내야 했으며 그의 큰아들은 홍위병에게 모진 박해를 받다가 2층에서 떨어져 영구적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마오쩌둥의 큰 가호를 직접 보고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공산당 당직의 재임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다시는 독재자가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1인 독재와 원로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원활한 세대 교체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공산주의 체제이면서도 발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주 요인은 백두혈통인지 뚱보혈통인지 하여튼 그것만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 사후에도 공산당은 착실히 그의 설계대로 움직였으며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자신들의 권력을 뒷세대들에게 넘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처럼 주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 지도자들이 덩샤오핑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산당 안에서만이라도 권력이 순환되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커다란 공감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은인은 덩샤오핑이라고 볼 수 있고 마오쩌둥은 시진핑 개인에게는 물론 중국에 큰 불행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결국 덩샤오핑의 길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시중신은 자신의 아들인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길을 옳다고 생각할까요?